내 이름은 김영자. 올해 72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홀로 집을 지켰다. 작은 마당에 꽃을 심고 텔레비전 드라마로 하루를 달래며 살았다. 그런데 자식들은 달랐다. 엄마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일라는 아직 걸을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는데 왜 벌써 요양원이냐.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도 불안해요. 요즘 뉴스 못 보셨어요? 혼자 사는 노인 집에 도둑 들어오고 그런 사건 많잖아요. 그렇다고 집을 떠나야 하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바빠요. 애들 학교, 회사에 솔직히 자주 못 찾아뵈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계시면 안전하고 저희도 안심돼요. 안심?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식들이 바빠서 나를 보살피기 힘드니 결국 나를 요양원에 맡기겠다는 거였다. 일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앞에 남편 영정 사진이 있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떠난 지 10년. 결국 우리 자식들이 날 이렇게 떠밀고 있네. 결국 며칠 뒤 자식들은 차를 불러 나를 요양원으로 데려갔다. 엄마, 여기 시설 좋아요. 방도 따뜻하고 식사도 잘 나와요. 내 집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니?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최선이에요. 일라는 대꾸하지 않았다. 요양원 입구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확 풍겼다. 하얀 벽,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낯선 노인들의 시선. 모두들 나를 훑어보았다. 방은 2명이 쓰는 구조였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고 커튼은 누렇게 빛이 바랜 상태였다. 옆 침대에는 이미 다른 노인이 누워 있었다. 새로 오셨나 봐요.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하나도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울어도 소용없더군요. 자식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와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팠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말. 밤이 되자 불은 일찍 꺼졌다. 다른 노인은 코를 골았고 나는 뒤척였다. 천장이 낮게 내려앉은 것 같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천장, 그리고 그 아래 갇힌 내 몸. 집에서 보던 별빛은 보이지 않았다. 며칠 동안은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했다. 엄마, 밥은 잘 나오죠?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다. 밥도 주고 방도 따뜻하니. 그럼 다행이네요. 이번 주는 못 가요. 다음에 시간 내서 갈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1주, 2주. 결국 전화도 뜸해졌다. 휴대폰은 책상 위에 있지만 울리지 않았다. 화면은 늘 검었다. 나는 매일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도로가 보였고 차들이 오갔다. 저 차들 중 하나가 내 자식들을 태우고 오는 건 아닐까 기다려봤지만 오지 않았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분 괜찮으세요?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눈물이 나니까. 나는 혼잣말을 하며 약을 삼켰다. 목구멍이 따갑게 내려갔다. 그 따가움이 마치 내 인생 같았다. 어느 날 같은 복도 끝에서 낯선 노인이 다가왔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다. 눈빛이 또렷했다. 여기 처음이시죠?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엔 다 낯설죠. 하지만 곧 익숙해져요. 낯선 게 익숙해지는 게 이곳이니까.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낯선 게 익숙해진다니 정말 그런 걸까? 밤마다 자식들이 떠올랐다. 전화기 옆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불 껐다. 민수야, 지연아, 너희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요양원에 들어온 지 1달쯤 지났을까? 계절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창밖의 나무들이 연두빛에서 짙은 초록으로 변했고 매미 소리가 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방 안은 늘 똑같았다. 하얀 벽, 커튼, 규칙적인 약 시간. 사람은 익숙해지는 동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보면 시간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처음엔 자식들을 기다렸다. 방문 시간에 맞춰 문 쪽을 보며 앉아 있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어떤 날은 복도에 간호사들만 분주히 오갔다. 어떤 날은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오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엄마 과일 사왔어. 그 웃음소리들이 내 방까지 흘러 들어올 때면 나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자식들이 왜 오지 않을까? 바빠서일까 아니면 잊은 걸까? 전화도 줄어들더니 어느새 끊겼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해하자. 애들은 바쁘니까. 내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지. 하지만 마음은 쉽게 이해하지 않았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베개가 축축해졌고 이불은 차갑게 굳어졌다. 어느 날 복도에서 또 그 노인을 마주쳤다. 이름이 박노인이라고 했다. 아직도 자식들 기다리십니까? 내 올 줄 알았는데 아직이네요. 안 올 겁니다. 바쁘다고 하죠. 근데 바쁜 건 핑계예요. 올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옵니다. 그래도 나는 믿고 싶어요. 내 자식들이라는 걸. 믿으세요. 다만 그 믿음 때문에 더 아프실 겁니다. 그의 말이 잔인하게 들렸지만 이상하게 솔직해서 좋았다. 나는 그와 함께 복도를 걸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적어도 1시간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시 현실이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문득 내 생일이 지난 지 일주일이 됐다는 걸 깨달았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나는 생일날 저녁 혼자 식판 위에 밥을 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영자야, 생일 축하한다. 너 혼자라도 너를 챙겨야지.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었어. 와이고 미처 몰랐네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고마워요. 그래도 누군가 축하해 주니 다행이네. 간호사가 내 어깨를 다독였다. 그 짧은 손길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몰래 훔쳤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가족 드라마가 나왔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장면이었다. 아들이 아픈 어머니에게 약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나는 리모컨을 눌러 꺼버렸다.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이 더 어두워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아픈 걸까?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그저 한번 안아주길 바랐을 뿐인데. 며칠 뒤 박노인이 내게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사탕 2개가 들어 있었다. 시장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주고 갔어요. 하나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이런 게 더 귀하네요. 이곳에선 작은 게 큰 겁니다. 맞아요. 작은 게 마음을 살려요. 우리는 사탕을 나눠 먹으며 웃었다. 오랜만에 입안이 닳았다.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공허했다. 내 자식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요양원에서 낯선 노인과 사탕을 나눠 먹고 있다면 그저 불편한 시선을 보내겠지.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달랐을까? 그래도 자식들이 날 이렇게 버렸을까? 어느 날 창밖을 보다가 문득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요양원 마당 한켠에서 박노인과 다른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박노인의 웃음소리는 단단하고 크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 더 병들 것 같았다. 마당에 나가자 박노인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나오셨군요. 방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써요. 햇볕을 쬐어야 기운이 납니다. 그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장기판 위에 놓인 말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고 두 어르신이 다투듯 말했다.
라니 저건 졸이 아니라 포라고. 내가 몇십 년을 두었는데 내가 몰라. 이건 분명 졸이야. 일라는 그 광경을 보며 웃음이 새어나왔다. 오랜만에 나는 크게 웃었다. 보셨죠? 여긴 이렇게 사소한 걸로도 하루가 흘러갑니다. 사소하지만 즐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게 꼭 대단한 데 있진 않죠. 작은 거에 숨어 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종종 마당에 나갔다. 박노인과 함께 앉아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늘 조용히 그러나 뼈 있는 말을 했다. 어르신, 자식들이 자주 오나요? 아니요, 이제는 잘 안 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이 다 멀리 살고 바쁘다고만 해요. 결국 여기 있는 건 우리끼리죠. 듣고 보니 우리 모두 같은 처지네요. 그러니 더 의지해야죠. 서로라도. 그의 말은 가슴에 파고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요양원 생활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작은 일상들을 공유했다. 점심을 먹을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아 국을 나눴고 산책길에서는 서로의 보폭을 맞췄다. 어떤 날은 그가 노래를 흥얼거렸다. 옛 가요였다. 사랑이 뭐길래 그대를 떠나지 못하고. 아이고 그 노래. 젊을 때 자주 들었죠. 또요. 이렇게 같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나는 그 순간 울컥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감각. 그동안 내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한 온기를 느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전화기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전처럼 허무하지 않았다. 낮 동안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있었다. 점심시간에 국이 늦게 나오자 몇몇 어르신들이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늦게 줘? 우리 굶기려고 그러나. 그러게 말이야. 늙었다고 무시하네. 일라는 움찔했지만 박노인은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괜찮습니다. 곧 봅니다.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노인네 마음은 다 그래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더 외롭거든요. 그의 말이 내 마음에 그대로 꽂혔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외롭다는 말. 그건 내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누워 있었다.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적어도 같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덜 아프겠지.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와 더 가까워졌다. 그가 내 방 앞까지 와서 산책을 권하기도 했고 나는 가끔 그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 남편은 참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손은 따뜻했죠. 제 아내는 반대로 말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집이 늘 시끄러웠어요. 그래도 그리우시죠? 그럼요. 그립지 않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 빈자리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살아남기 힘들더군요. 그의 말은 내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아직 남편을 잊지 못했지만 그 빈자리에 허덕이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물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다른 노인과 웃는 걸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마당 한복판에 의자들이 놓이고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맨 앞에 앉아 있었다. 박노인도 옆에 있었다. 음악은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흔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나는 급히 손수건을 꺼냈다. 왜 우세요? 몰라요. 그냥 노래가 마음을 건드려서. 저도 그래요. 아마 우리 나이쯤 되면 노래는 추억을 건드리는 열쇠 같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에 손수건을 건넸다. 나는 그 손길을 받으며 순간적으로 마음이 떨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요양원 마당은 한동안 술렁였다. 어르신들은 다들 흥분해서 젊은 시절 이야기를 쏟아냈다. 어떤 이는 가수를 따라 부르기도 했고 어떤 이는 춤을 흉내내며 박수를 받았다. 일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벅찼다.
무언가 살아있다는 기분. 오늘 참 좋았죠? 내 이런 날도 있네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챙기면 더 자주 생길 거예요. 서로 챙긴다 그 말 참 좋네요. 우리는 한참을 웃으며 걸었다. 요양원의 하얀 벽도 그날만큼은 덜 차갑게 보였다. 시간이 더 흐르자 나는 그와 자연스럽게 일상을 나누게 됐다. 아침마다 식당에서 눈이 마주치면 미소로 인사했고 점심에는 식판에 반찬을 조금씩 나눠 먹었다. 그 작은 교환이 내겐 큰 위로였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가족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가끔 연락만 옵니다. 사실은 올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왜요? 괜히 올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속만 상하잖아요. 라. 그래서 전 여기서 그냥 제 인연을 찾는 게 낫다 싶었어요. 마음 나눌 사람이면 족하죠.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그는 내 마음을 대신 말해준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깊게 잤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 옆에 박노인의 얼굴이 겹쳐졌다. 나는 놀라 눈을 떴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새벽녘 창밖에는 희미한 별빛이 남아 있었다. 나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은 덜 외로운 걸까? 며칠 뒤 요양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복도 끝방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가족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희는 왜 이제 와? 내가 죽어야 올 거냐? 엄마 바빠서. 바쁘단 말하지 마. 나는 하루가 100년 같았어. 그 고성이 복도를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철렁였다. 마치 내 속마음을 대신 외쳐주는 것 같았다. 눈물이 차올라 나는 고개를 돌렸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접은 마음이 내 마음 같아서. 맞아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그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식사 후에는 정원에 앉아 꽃을 바라봤고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며 세상 이야기를 나눴다. 세상은 변해도 노인의 자리는 그대로인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변화요? 외롭지 않게 사는 거, 웃으면서 사는 거.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다. 어떤 어르신의 생일이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켜졌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일라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내 생일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은 축하를 받는구나. 왜 우세요? 부러워서요. 저도 누군가 내 생일을 챙겨줬으면 해서. 그럼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늦게 찾아온 설렘이 내 안에 싹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전화를 목매듯 기다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침이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설레며 마당으로 나갔다. 내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자 간호사도 말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일라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피어올랐다. 혹시 자식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요양원에서 다른 노인과 가까워졌다고 하면 그걸 이해해 줄까?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요양원 안에는 늘 소문이 빨랐다. 간호사들 사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작은 말들이 흘러나갔다. 저기 김할머니랑 박 할아버지 요즘 많이 붙어 다니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늙어서도 연애라니. 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박노인은 태연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요? 그런 눈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어르신 마음이죠.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안이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내가 박노인과 정원에 앉아 있을 때였다.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 딸 지연이 서 있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엄마? 나는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들었다. 딸 지연이 서 있었다. 요양원 정원 박노인과 함께 앉아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연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손은 허리에 얹혀 있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햇볕 좀 쬐고 있었어. 그럼 혼자 계셔야지. 왜 저분이랑? 지연의 시선이 박노인에게 향했다. 마치 낯선 침입자를 보는 눈빛이었다. 따님이신가 보군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머니랑 자주 함께 계신 것 같던데 무슨 사이신가요? 지연아, 그만해.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엄마 사람 가려서 어울리셔야죠. 세상이 어떤데. 혹시 저분이 엄마 재산이라도 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말에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박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저 말벗이 되어 드린 것뿐입니다. 이 말벗이요? 제가 보기엔 훨씬 더 가까워 보이던데요. 지연의 말투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내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며칠 뒤 이번엔 아들 민수까지 찾아왔다. 엄마, 요즘 무슨 얘기 들려? 요양원에서 어떤 할아버지랑 자주 붙어 계신다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외로우니까. 친구. 엄마, 사람 좀 가려 사귀세요. 요양원 같은 데선 별사람 다 있다니까. 민수야, 그분은 나한테 큰 힘이 돼. 내 아버지 떠나고 이렇게 웃은 게 얼마 만인지 몰라.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떠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식들이 모여서 내 방으로 들어왔다. 둘은 마주 앉아 있었고 나는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분이 엄마한테 뭐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웃는 게 전부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요즘 뉴스 못 보셨어요? 늙은 분들 속여서 집 뺏고 재산 빼앗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너희 지금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니?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그 단어는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말 날 걱정하는 거니 아니면 내 재산이 걱정되는 거니? 일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영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서로를 향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날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집과 땅이 탐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박노인의 얼굴과 자식들의 얼굴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며칠 뒤 지연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잠깐이라도 집에 다녀오세요.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가 답답해 하시잖아요. 바람 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 지연의 눈빛은 너무 계산적이었다. 그날 저녁 복도 끝에서 지연과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다툼하는 걸 들었다. 엄마 재산 가만두면 안 돼. 저런 사람한테 뺏기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움직이자고 했잖아. 너무 티 내지 말고 서류부터 정리해 놔야 돼. 알았어. 근데 엄마가 이미 저분한테 마음을 준 것 같아. 지금 안 움직이면 늦어.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며 숨을 죽였다.
내 자식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일라는 그 길로 방으로 돌아와 울음을 삼켰다. 눈물이 쏟아져 베개가 젖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애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애들이었을까? 며칠 후 박노인이 내게 다가왔다. 요즘 얼굴이 어두우십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이랑 조금 다퉜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자꾸 오더군요. 네. 그런데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겪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로가 되진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민수가 내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이건 그냥 형식이에요. 만약에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편해지거든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게 뭔데? 엄마 집 관련된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해두자는 거예요. 민수야, 너 지금. 나는 손이 떨려 봉투를 열어봤다. 거기에는 집을 아들 명의로 넘기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해야 했다. 민수야, 이게 뭔지 내가 알고 가져왔니? 말죠. 엄마,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는 거예요. 대신 처리? 그게 결국 내 이름으로 집을 옮겨 놓자는 거잖니. 엄마, 요즘 그런 거 다 해요. 다들 미리 정리해 둔다니까요. 괜히 남한테 넘어가기 전에 가족끼리 안전하게 해두자는 거예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목 안이 바싹 마른 듯 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이 집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아니? 한 벽돌 한 벽돌 땀으로 세운 집이야. 그런데 너는 이렇게 쉽게 도장을 찍으라고?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잖아요. 요즘은 늙으면 다들 속아 넘어간다니까. 혹시 엄마가 그 박 할아버지한테 잘못 마음 주면 어쩌실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손으로 탁자를 쾅 쳤다. 그만해. 내가 지금 내 엄마를 뭘로 보는 거냐? 나는 내가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이니? 지연이 곧장 끼어들었다. 엄마, 오빠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엄마 모습 저희가 보기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자꾸 그분이랑 붙어 계시고 엄마 재산에 손대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돌고 있어요. 너까지 왜 그러니? 나는 그저 외로워서 같이 얘기 나눴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엄마, 죄가 아니라 저희가 불안해서 그래요.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안한 게 뭔데?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 대답해봐라. 대답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입술만 깨물었다. 방 안에 무겁고 끈적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그것마저 차갑게만 느껴졌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건데 그게 왜 죄가 되는 거지? 자책과 분노가 교차했다. 내 가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박노인이 다가왔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자식들이랑 좀. 역시 어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방 밖까지 다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어르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자식들은 늘 그렇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사라지니까. 그래도 내 자식들이잖아요. 믿고 싶었어요. 아직도 믿고 싶은데. 믿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믿음은 때로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국에 뚝뚝 떨어졌다. 며칠 뒤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이었다. 엄마,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해요. 이 상태로 두면 저희가 힘들어요. 결정이라니 뭘 말하는 거니? 집이요. 서류 정리해야 해요. 그냥 저희 이름으로 해두는 게 맞아요. 내가 집을 가져가면 나는 뭐가 남니?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사실상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일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민수야, 지연아, 너희 정말 내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나는 이제 짐이고 집은 그냥 남는 재산일 뿐이니?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살림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 집이 있으면 저희가 한결 숨통이 트이잖아요. 나는 두기를 의심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자식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결국 남편이 지켜온 집까지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일방으로 돌아온 나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집은 영자의 집이다. 이 집에서만큼은 영자가 편히 살아야 한다. 나는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민수야, 지연아. 너희가 내 자식이라서 끝까지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집만큼은 지킬 거다.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니까. 그날 이후 나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서 웃으며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면 지연이 먼저 들어왔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엄마, 오늘은 몸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엄마, 지난번 얘기 생각 좀 해보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뭔지 뻔히 알았다. 옆에 앉은 민수가 대신 말을 이었다. 엄마 서류요. 그냥 형식이라니까요. 엄마가 혼자 있으시면 위험하니까 우리한테 맡겨두자는 거잖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형식이라는 말, 맡긴다는 말 다 거짓이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자식의 말투가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요양원 마당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김 할머니 집이 곧 넘어간다지? 그래, 자식들이 벌써 서류 준비했다더라.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다.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내가 지켜야 할 집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박노인이 나를 바라보았다. 들으셨습니까? 네, 결국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네요. 그 어르신, 견디셔야 합니다. 아니면 다 빼앗깁니다. 근데 그게 내 자식들이라는 게 너무 아프네요. 저녁 방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희미하게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칼. 영자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니? 자식한테 집을 지켜야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될 줄이야. 거울 속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울분과 슬픔만이 가득했다. 다음 주말 자식들이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둘 사이에 기묘한 긴장감까지 감돌았다. 오빠, 이번엔 확실히 해야 돼. 시간 끌면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고집이 세서. 그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자고. 나는 그들의 대화를 복도 끝에서 들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일방으로 들어온 나는 문을 닫고 자식들을 마주했다. 너희 둘 다 내 앞에서 똑똑히 들어라. 내 집은 내 손으로 지킬 거다. 그 누구한테도, 심지어 너희에게도 그냥 내주지 않아. 엄마, 왜 이렇게까지 고집하세요? 결국 우리 거잖아요. 엄마 돌아가시면. 닥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집 나눌 생각부터 하니. 내 목소리가 요양원 복도를 울렸다. 그 순간 자식들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다 결국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채웠다. 민수야, 지연아.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밥을 굶어도 너희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먼저 챙겼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하다니 엄마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글씨가 눈물에 번져 종이가 젖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애들 학비에 집 대출에 우리 숨 막힌다고요. 엄마가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양보? 내가 가진 게 그 집 하나뿐인데 그걸 내놓으라고? 엄마, 솔직히 엄마가 쓰실 일 없잖아요. 여기 계시면서 뭘 그렇게 꼭 지키려 하세요. 나는 숨이 막혀 눈을 감았다. 너희한테는 집이 재산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 집이 내 인생이다. 내 아버지와 함께 쌓은 내 삶의 전부다. 그걸 빼앗아 가려는 순간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일방 안은 얼어붙었다. 민수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기운이 빠졌다. 몸은 무거워졌고 눈은 자주 흐려졌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 어머님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어쩌면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저녁 박노인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혹시 끝까지 싸울 힘이 남아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힘이 점점 빠져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내 집만큼은 내 자식들 손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지킬 거예요. 그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어르신을 살릴 겁니다. 그의 눈빛은 굳세고 단단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다. 며칠 뒤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서로 얼굴부터 험악했다. 복도에서부터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오빠 왜 자꾸 미적거려? 서류 빨리 처리했어야지. 너야말로 너무 성급해. 엄마가 아직 멀쩡히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들이밀어? 그래서 지금까지 뭐가 달라졌어? 엄마는 고집만 부리고 그 사이 박 할아버지랑 더 가까워졌잖아. 우리 바보 되는 거 한순간이라고. 지연아, 내 말이 지나치다. 엄마 마음이 뭔데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일라는 방문 뒤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다. 내 이름이 오가는 소리가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연이 먼저 들어왔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 보이세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결정을 안 하시니까. 지연아, 그만해. 엄마 앞에서 무슨 소리야? 왜? 사실이잖아. 엄마가 도장만 찍으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싸울 일 없었어. 일라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엄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저도 집이 힘들고 지연이도 어렵고 우리도 숨통이 트여야. 숨통? 내 숨통은 누가 트여주는데. 너희는 내 집을 내놓으라 하고 나는 매일 이 방에서 죽어가고 있다. 너희가 나를 살리긴커녕 더 옥죄고 있다는 걸 왜 모르니? 일순간 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다른 어르신들이 놀라 고개를 내밀었고 간호사까지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싸움 소리가 요양원 전체에 들려요. 간호사님, 죄송합니다. 저흰 그냥 엄마 문제로 얘기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싸우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일라는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여보, 여보. 입술 사이로 남편 이름이 흘러나왔다. 민수가 다급히 다가왔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어머, 어떡해. 간호사가 급히 소리쳤다. 의무실로 모셔야 해요. 빨리 부축하세요. 일라는 두 자식에게 양팔이 잡힌 채 복도를 끌려갔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 내가 쓰러져서? 아니면 내가 도장을 찍지 못한 채 떠날까 봐서? 의무실 침대 위에 눕자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울렸다. 의사가 급히 청진기를 댔다. 너무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 같아요. 안정시켜야 합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이 오빠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 엄마가 이렇게 되셨는데. 닥쳐. 지금 그 얘기를 할 때야. 그들의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걸 들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손길.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박노인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래, 아직은 버텨야지.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었고 한때 함께 걸었던 정원 산책조차 힘들어졌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도 내 몸은 더 이상 그 빛을 따라 움직이지 못했다. 자식들은 그제야 자주 얼굴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탐욕과 계산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엄마, 이제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요. 편하게 계시려면 저희가 처리해 드려야 한다니까요. 누나, 지금 그 얘기 꺼낼 때 아니야. 엄마 건강부터 챙겨야지.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기회야. 더 늦으면. 닥쳐. 내 눈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다툼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들이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집으로 싸우고 있구나. 그때 박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어르신,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르신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라 이제 남은 게 있긴 할까? 있습니다. 어르신이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의지. 그게 마지막 힘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마지막 버팀목처럼 가슴에 맺혔다. 그러나 내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다. 혈압이 다시 올랐어요. 안정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내 곁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제발 버티세요. 저희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눈 좀 떠보세요.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겹쳐졌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너희가 진짜 원했던 게 뭐냐? 엄마냐, 집이냐? 그 말에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결국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더는 외롭지 않겠지. 마지막 숨이 천천히 흘러나갔다. 방 안은 정막에 잠겼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검은 옷을 입은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는 듯 했지만 그 눈빛엔 슬픔보다 당혹감이 더 짙었다. 이제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분명히 엄마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갔을 리 없어. 일사람들 속삭임이 장례식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박노인은 홀로 영정 앞에 섰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약속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끝까지 웃게 해드리지 못했네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제 손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혔다. 장례가 끝난 뒤 자식들은 곧장 집 문제로 다퉜다. 거실에서 큰 소리가 오갔다. 니네가 엄마 마지막까지 지켰잖아. 집은 내가 가져야지. 뭐? 누나가 지켰다고? 그럼 난 뭐야? 나도 옆에 있었어. 이 말로만. 도장 받을 생각만 했잖아. 너도 다를 게 없으면서.
고함이 오가는 그 순간 집안의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두 자식은 잠시 멈춰 그 사진을 보았다. 그러나 곧 다시 싸움을 이어갔다. 한편 박노인은 홀로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있었다. 빈 벤치,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사람들은 결국 남는 게 기억뿐이라 했지. 하지만 기억마저 욕심으로 더럽히면 대체 무엇이 남는 걸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마치 어머니의 미소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듯 했다. 어르신, 부디 편히 쉬세요. 남은 건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다. 남겨진 건 한 줌의 재와 탐욕에 물든 자식들의 다툼, 그리고 홀로 남은 노인의 고독뿐이었다.